세계적 바이올린 거장 한국인은 음악적 DNA 없다 논란. 세계적 바이올린 거장 핑커스 주커만이 동양인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에 올랐다. 온라인 음악 전문지 바이올리니스트.com은 주커만이 지난달 25일 뉴욕 줄리아드 음악학교 주최로 열린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도중 한국을 비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커만은 아시아계 학생에게 좀 더 노래하듯이 연주해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학생의 연주가 성에 차지 않자 주커만은 한국인들이 노래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노래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예술성과 음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해당 학생은 한국인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주커만은 그러면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 일본계 혼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주커만은 또 행사 말미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인들은 노래하지 않는다. 그건 그들의 DNA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이스라엘 태생인 주커만은 1967년 당시 세계 최고 권위의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정경화와 이례적 공동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이다. 한편 논란이 일자 주커만은 문화적으로 둔감한 언급이었다.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고개 숙였다. 또 MSM 동료들에게 잘못된 말을 했고 많은 사람의 상처를 입혔다고 시인했다. 사실 주커만은 한국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 콩쿨 대회에서 있었던 어떤 여자 때문인데 바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바이올린 천재 정경화 때문입니다. 정경화는 서울 출생, 사남 3녀 중 셋째 딸로 첼리스트 정명화가 작은 언니, 지휘자 정명훈이 남동생입니다. 2살 무렵 이미 정확한 음감을 보였으며 3살 때는 라디오 아동 노래자랑에 나가 우승했을 만큼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유달리 자식들의 음악 교육에 열정이 있던 어머니 덕분에 4살 무렵 다른 형제들과 피아노를 시작했지만 정작 피아노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해 연습 중 졸기일수였다 합니다. 그러나 6살에 처음 접한 바이올린은 운명적 첫사랑이라고 회고할 정도로 단숨에 빠져들었고 이후 대한민국 1세대 바이올리니스트인 양혜엽에게 1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9살 무렵에는 이미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맨델스존의 협주곡을 연주할 만큼 실력이 일취월장에 있었고 13세 때 미국 줄리아드 스쿨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녀의 스승은 명조련사란 별명으로 불리던 이반 갈라미언으로 이작 펄만, 핑커스 주커만, 마이클 라빈 같은 1급 연주가들을 길러내 그때까지 러시아 아우어 학파가 주도하던 바이올린계를 미국 줄리어드 학파로 뒤바꾼 1등 공신. 참고로 그의 뒤를 이어 줄리어드에서 장영주를 비롯한 숱한 1급 바이올리니스트들을 길러내고 있는 도로시 딜레이도 그의 제자로. 요즘에야 세계 유수의 무대에서 한국인 음악가를 만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지만 정경화가 음악을 처음 배우던 5060년대에 한국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다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어린 아이에게 진지하게 음악을 가르친다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던 시절이었고 어린 시절 정경화의 음악적 성장이 너무나 빨라 어떤 바이올린 선생도 오랜 기간 가르칠 수 없었다는 일화는 정경화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 한국의 교육 수준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정경화의 천재성과 노력 그리고 가족의 희생으로 감내해야 했고 당시 정부는 그들이 필요할 때는 천재 소녀로 치켜세우며 일본과 동남아 문화사절단의 공연자로 동원했지만 정작 정경화 쪽에서 정부의 힘이 필요할 때에는 도와주지 않아 무척 고생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 유학을 떠나야 하는데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1988년 서울올림픽 직전까지 한국 국민에겐 해외여행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방인으로서의 미국 생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미국에 잊혀진 전쟁 중 하나인 6.25 전쟁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잘 모르던 미국의 교수와 음악인들은 정경화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조차 알지 못했죠. 처음엔 영어도 거의 못했던 그녀는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상한 발음으로 출석을 부르는 거에도 대답을 못할 만큼 수줍음을 탔다고 합니다. 유학하는 자녀들 뒷바라지를 위해 식당을 운영한 부모님을 들어 아이들은 그녀를 쿠키라고 놀렸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정경화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엔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스승 갈라미어는 정경화를 아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녀가 정말 성공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독주자가 되려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그의 이런 당부가 기우가 아닌 것이 이전 세대의 여성 연주가들은 대부분 결혼이나 출산과 함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죠. 정경화의 회고에 따르면 그녀가
레벤트리트 콩쿠르에 나가겠다 했을 때에도 갈라미언의 반응은 자신의 또 다른 제자인 주커만도 나가는데 여자인 널 우승시켜줄 리가 없다였다고 하죠. 갈라미언의 예상대로 콩쿠르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핑커스 주커만은 당시 미국 바이올린계의 대부이자 음악계 마당발인 아이작 스턴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등한 실력을 보이는 정경화에게 무언의 압력이 가해졌던 것이죠. 결승 연주 시 보통은 제비뽑기로 연주 순서를 정하지만 이름 모를 동양인에겐 그런 절차 없이 그러나 결승 연주에서 모든 천재성을 보여준 정경화는 대기실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긴장한 주커만은 결승에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스턴의 압력으로 결승 연주를 다시 한번 치러야 하는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고 결과는 무려 주커만과 정경화의 공동 우승으로 정해져 버렸는데 역시 전례 없는 일이었고 그만큼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실력 차이에도 동양인 여자에게 우승자 타이틀을 달아주기 싫다고 얼마나 이 악물고 애를 쓰며 억지를 부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콩쿠르 우승 후에도 음악계의 유태인 군단과 연결된 주커만은 레너드, 번스타인 등과 이미 음반 작업을 했지만 유독 차별을 받던 정경화에게는 굵직한 기회가 별로 들어오지 않았고 이래저래 유럽행을 택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의도도 컸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커만에게 정경화라는 이름과 정경화에게 성공의 첫 신호탄이 되는 1970년 런던 데뷔 역시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출산으로 자리를 비운 이작 펄만의 대타로 연주하게 된 기회였는데 협연할 런던 심포니의 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리허설에 참석한 오케스트라 단원이 몇 명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도 상의도 없이 정경화를 보낸 것에 심통이 나 있던 지휘자 앙드레 프레비는 그냥 취소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러나 정경화는 설마 런던 심포니가 차이콥스키 협주곡을 모르나요? 지휘자님도 잘 아는 곡일 테니 그냥 해보시죠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차별 속에서 무명 연주가가 런던의 1급 무대에 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는 그녀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을 터. 제대로 된 리허설도 없이 시작한 공연은 오히려 바로 그 때문인지 더 높은 긴장감과 역동성이 강조된 연주가 되었고 이날의 센세이셔널한 성공으로 정경화는 일약 스타 연주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곧 사람들의 편견에서 그녀를 자유롭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론의 속성상 작은 아시아 여자가 서양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일쑤였는데 그 당시 정경화를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면 그 논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차이나돌, 작은 소녀, 이국의 공주 등등. 73년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경화는 데뷔 초에 저런 조그만 한국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예민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80년 미국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미니 스커트를 입고 나서면 아무도 내 연주를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죠. 그러니 무대에서는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사진 자료들을 살펴보면 데뷔 초 긴 생머리에 소녀티가 가시지 않은 모습에서 80년대에 이르러 사자머리 파마에 매서운 표정을 한 모습으로의 변모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은 그에 맞춰 재빨리 중국 도자기 인형에서 아무랑이로 별명을 갈아치웠고 요즘에는 야닌의 얀센, 율리아 피셔 같은 여성 연주가들이 남성 연주자들보다도 더 잘 나가는 바이올린계지만 뮬로바 같은 연주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정경화와 비견할 만한 경력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가 없었다는 점만 봐도 당시 그녀가 이룩한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절정기를 달리던 1984년 정경화는 형제들 중 가장 늦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연평균 10개국 22도시에서 120회의 콘서트를 여는 독주자로서 가정생활을 택하는 것은 적잖은 모험이었죠. 실제로 연희은 두 아들의 출산 후 건강이 악화되어 몇 년간 활동을 못했고 이후에도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활동량을 대폭 줄이게 됩니다. 두 아들을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라 부를 만큼 자식 사랑이 극진한 정경화이지만 89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정생활과 연주생활을 모두 지켜내려는 노력에도 모든 것을 얻은 듯 하지만 또한 어느 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토로하기도 한 것을 보면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짐작해 했습니다. 스타로 뜬 이후에도 악기값을 갚아나가느라 한동안 드레스 몇 벌을 돌려 입거나 남들 시선을 피해 값싼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바이올린을 비롯한 현악기들은
특히 가격이 엄청나기로 유명하고 때문에 젊은 연주가는 후원자나 각종 단체의 지원을 받아 악기를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한국 출신이던 정경화의 경우는 그런 것 없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죠. 강한 성격의 대찬 연주가로서 지휘자들과의 충돌에 얽힌 얘기들이 전설처럼 떠도는데 그중 출처가 확인된 예로 게오르그 솔티와의 일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아 결국 리허설 중에 베스터드 딕테이터, 빌어먹을 독재자, 코리언 X, 한국 X이라고 주고받았다고. 물론 두 사람이 이후 화해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솔티가 데카 레이블과의 장기, 전속 기간 중 지휘자로서 함께 녹음한 바이올리니스트는 정경화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정경화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연주가 맘에 안 들면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고 합니다. 근래에 출시된 줄리니와의 차이코프스키 협주곡 공연 당시에도 줄리니의 느린 템포에 맞춘 연주가 맘에 안 들어 무대 뒤에서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고 그걸 본 줄리니가 아니 젊은 아가씨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고 할 정도. 최근 인터뷰에서 1980년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해로 언급했습니다. 아버지와 스승 갈라미언이 모두 돌아가신 것 때문인지 그해 런던 데뷔 이후 처음 안식년을 가졌는데 소속사에 들이닥쳐 1년 동안 쉬겠다고 선언했더니 담당자가 너무 놀라 의자에서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스케줄이 꽉 찬 탑 스타급 아이돌 가수가 어느 날 소속사에 1년 휴식을 요구한 것과 비슷한 경우죠. 당시 정경화는 데카 음반사가 원하는 어떤 곡이든 녹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줄 정도의 스타 연주가였습니다. 결국 6개월의 휴식을 갖는 것으로 합의를 보는데 97년 인터뷰에서는 이때를 두고 100km로 달리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과 같았다고 표현하며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다 가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견 화려해 보이지만 어릴 때부터 오직 음악 하나만을 보고 가야 하는 클래식 음악가의 삶, 세계 무대를 떠돌며 호텔 방을 전전하는 스타 연주가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경화 이전에는 동양인으로서 세계적인 음악인 스타가 없던 세계 무대에서 독보적인 실력 하나로 모두를 섭렵하는 기염을 토해대니 유럽을 비롯한 서방의 모든 곳에서 그녀를 시기질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의 가족이 전부 음악을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언니가 첼리스트 정명화, 동생인 정명훈을 넘어 더욱더 엄청난 레전드의 반열에 오른 정경화는 자신의 생에 늘 편견과 차별에 싸워야 했으며 어느 무대에서도 처음 그 신들린 바이올린을 울려대기 전까진 차가운 시선과 원망의 눈초리로 서양인의 음악 한복판에서 7순이 넘은 지금의 나이에도 우리에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불꽃 튀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을까요?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자신의 행복과 꿈을 이루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상 감동이었습니다.